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호입니다. 6월 24일에 관사 2차 시험이 있었는데요. 2차 시험, 관사 시험의 꽃이죠. 그만큼 어렵고 부담이 되고 그런 시험입니다. 관세법 시험은 역시 뭐 4문제가 나오는데요. 20점짜리 2개, 30점짜리 2개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은 그 안에 또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있어서 총 9개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조금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는 질문을 해도, 있죠. 썰을 풀면은 조금 괜찮은 그런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50점짜리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요, 1차 시험과 비슷해지고 있는 게 바로 2차 시험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2차 시험은 쓰는 거는 맞는데, 그 형식만 그렇지, 사실 질문이 비슷해요. 그냥 물어본 걸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만드는 거는 매우 쉬워요. 말하자면 법을 보고 답안을 만드는 건 그냥 베껴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쓰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안을 법령 그대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시행 규칙까지 쓰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보칙에서 나왔어. 객관식으로 나와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이거를 논술로 써야 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관사 2차 수험생들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제 유형이 달라졌다 뿐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시험이라는 건 어려워요. 어렵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것이 어떻게 칸을 채워야 되는가 때문에 어려운 거가 아니라 이것처럼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시험에서 딱 묻는 것만 답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공부의 깊이가 상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괜히 막 나는 뭐 논문에 있는 것도 쓰겠다. 나는 시행규칙에 또는 관성 고시에 있는 실무에 있는 규정을 쓰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문제 보세요. 문제 1번에 보시면 단 관세법 규정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그랬죠? 2번에도 보면 2번도 보면요. 2번의 물음 위에 보세요. 관세법 신규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써도 점수를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출제가 편하고 채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이런 그 형태가 계속 나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관세법상 납세액 원리 및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심사와 심판 부분이네요. 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4가지를 묻고 있네요. 심사 청구 기간, 심사 청구 절차, 심사 청구서의 보정, 심사 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렇게 4가지 묻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4가지는 이렇게 121조, 122조, 123조 하나 띄어서 125조를 쓰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제목 자체가 121조의 제목이 심사청구기간, 122조가 심사청구 절차, 123조의 제목이 심사청구서의 보정, 또 115조의 제목이 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자세한 건 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심사청구 기간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21조에도 이렇게 총 4개 항이 있거든요. 그 4개의 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2항에서 제1항을 말할 때 제1항에 따라 또는 제1항에 의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3항에도 제2항에 따른 제1항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좀 이렇게 논술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표현 좀 어때요? 위 1항과 2항의 기한이라는 그 법의 표현을 위 1, 2의 기한 이 정도로 쓰면 어떤가 싶은데요. 어때요?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그 4번에 보시면 관세법 10조. 이게 원래 법에는 그냥 10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길게 쓴 거예요. 관세법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렇게 쓴 거예요. 어때요? 요렇게 조금 더 써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정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122조는 심사청구 절차.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왜 1에 따라 분명히 1항을 말하는 거고요. 위 3에 따라 3항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좋아요. 위 뭐뭐에 따라 라고 쓰면은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크게 변경하지 않고 즉 조하지 않고 법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3조의 제목은 심사청구서의 보정인데요. 이 보정 기간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심사청구 기간에 대한 해설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는 있었지만은 논술에서는 다 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정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보세요. 123조이고 125조인데 그 가운데 124조만 싹 빠지고 갑자기 125조로 넘어가게 된 거죠. 125조의 제목이 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좀 썰을 풀던 시대에는 목차를 누가 잘 외우는가 그게 중요했는데 이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1번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에다 갖다가 또 소제목을 1번의 소제목을 달고 2번의 소제목을 달고 그런 답안도 있지만 점수가 하나도 없다니까 괜히 그 작업을 왜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1번 쓰고 2번 쓰고 그러면 된다고.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왜냐면 이거를 문제에서 묻고 있으니까 그걸 물을 때 그 조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이라는 걸 물었을 때 다른 걸 쓰면 안 되고 법의 125조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만 115조를 다 써야 되는 거죠. 두 개 항을. 세관 납세자 보호위원회. 세관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물었잖아요. 사실은 그 위쪽에 문제가 123조 다음이 관세심사위원회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빼버리고 또 다른 위원회를 시험에 이렇게 내면서 그 대신 118조에서 훨씬 더 앞쪽에 있는 위원회 하나를 낸 거예요. 이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고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만 쓰라는 거예요. 거기 특별히 거기 중에서도 뭐 위원수, 위원장 하여간에 묻지 않은 거 쓰지 마. 근데 딱 심의사항만 지금 물었잖아요. 심의사항 5가지 쓰라고 했으면 5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시험에 5가지면 5가지를 쓰시오. 5가지가 넘는 것이 법에 있다면 5가지만 쓰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왜 5가지를 쓰라고 했을까요? 10점 배점이니까 2, 5는 10, 다 2점씩 주려고 이 번호 하나당 2점이 배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긴 거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짧은 거는 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긴 거나 짧은 거나 다 2점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이 아주 편해진 그런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조금 그 물음 2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 2023년 6월에 지금 이 시험을 보셨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 이 규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5가지가 아니라 총 이렇게 7가지로 심의사항이 늘어나거든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5가지로 써야 됩니다. 시험 보는 날짜까지 시행되는 것만 쓰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관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특별히 법제 93조에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가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수출이 터졌어요. 근데 수출 물품에 붙일 증표, 쉽게 말하면 스티커인데요. 그거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물품이 아니라 이 증표예요. 증표를 수입해서 수출물품에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입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증표, 보내는 나라에 따라 증표가 달라요. 근데 총 9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물음 1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 9가지 증표를 쓰라고 한 건데 9가지 중에서 5가지만 쓰시면 된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불란서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없어요? 중국이 없고 일본이 없고
그런 거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관사 1차 시험에서도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문제인데 또다시 욕먹기 위해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은요. 종자장의 면세 대상 쓰는 것인데 종교용품 하나, 자선용품 2개, 장인용품 2개, 총 5개인데 그 하나, 둘, 5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법률의 내용만 쓰는 거지 신규칙의 자세한 어떤 감면 대상에 대한 규정은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5가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법률의 면세 대상을 잘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요. 그 다음 문제 3번은요. 압수와 관련된 것인데 다 압수만인 줄 알았더니 압수 나오더니 갑자기 끝에 관세본칙조사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물음 1과에는 비슷한 것이고 3번은 좀 따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묻는 것은 압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뭐 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303조 1항에 보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한 문장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해봤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압수물품의 보관 부분은 원래는 303조 2항에는요.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은 면사무소에 보관이 가능하대요. 근데 보세요. 편의에 따라가 뭐예요? 예외라는 거잖아.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155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1번을 이렇게 냈다면 2번도 요 괄호 1번까지 써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근데 3번은요. 요 보시면 압수물품 매각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부분까지 쓴 이유가 압수물품의 절차와 사유 요걸 다 써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요건 이제 각각 1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 요것도 길지만 그냥 1점 배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절차가 바로 이겁니다. 303조 3항에 본문을 쓰시고 그 다음에 대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음 2에서는 압수물품의 반환과 국고기속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그 313조 압수물품의 반환 부분은 총 4개 항이 있어요. 몰수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압수물품을 돌려줄 때 압수물품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환가대금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반환의 유지를 권고하고 반환의 청구가 없으면 국고기속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세 징수 얘기까지도 써줘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 묻고 있는 것은 국고기속이긴 한데 우리 관세법에 국고기속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압수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고기속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299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국고기속을 쓰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면 일단은 유심을 공고를 하는데요. 그로부터 1년 지나도록 여전히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면 그때 국고기속한다. 그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또 이제 2개 항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또 언급이 됐군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요거는요. 여기 뭐 우리가 또 준비했던 거는 뭐 심의사항 그 정도는 이제 위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관세법상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제척사유와 뒤에 나오는 해임 해촉사유거든요. 요거를 쓰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제척사유가 총 6가지인데 그 중에서 5가지만 쓰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번에다 좀 빨간색을 해놨는데 6번을 쓰고 뭐 그 앞에 있는 다른 거를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척사유는 이번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해임 해촉사유는 아예 위원회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신장애 등이 바로 이 해임 해촉사유인데 여기 보시면 5번에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데도 이번에 자기가 그 회의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피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나 해임 해촉되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4번에 보시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이제 좀 웃긴데 20점 배점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관세법에서 10점 그리고 황금통법에서 10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물음 1번은요.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품 취급 시간이 아닌데 취급하려는 거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보칙이 있는 거예요. 보칙. 아니 법문을 내도 모자를 판에 보칙을 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특별히 통보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제가 보기에 이걸 외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보세요. 통보서 제출 생략 예상 이런 것들은요. 정확하게 몇 가지를 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5가지 또는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5가지만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중요도가 있다 없다는 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험생은 겸허해야 돼. 수험생이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외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물음 2에 보시면 이게 황금통일법의 내용인데 요거는 좀 뭐 흔히 예상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일괄납부 문제이거든요. 일괄납부에 담보의 종류와 담보의 지공 절차를 쓰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황금통일법의 담보의 종류는 총 이렇게 6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4개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예, 4가지만 쓰라고 그랬는데 총 6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6 중에서 4가지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담보 제공 절차를 쓰라고 그랬어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냐면 황금통일법 시행령의 제3조의 내용이 이게 담보물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담보 제공 절차도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 절차가 이게 3조의 제목의 일부예요. 이게 말하자면 3조의 1항은 첫 번째 답으로 쓰고 3조 2항부터 끝까지를 두 번째 답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황금통일법 시행령 제3조는 1항부터 6항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항은 그 앞에 문제에서 쓴다 하더라도 2항부터 6항까지 이 부분은 다 저 뒤쪽에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1번, 2번까지 쓰다가 1번, 2번에 요게 1번이 요게 2항이에요. 2번이 3항인데 이 뒷부분은 상이거든요. 요거를 좀 저는 이어서 썼는데 왜냐면 이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 제가 썼는데 위 몇 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이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 해서 이어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어서 썼지만은 뭐 여기다 괄호 3번 이래가지고 요걸 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2항, 이게 3항, 이 뒤쪽에 이게 4항인데 5항이 뭐냐면 5항이 괄호 3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5항에 있는 시행령은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집 실적이 없는 경우 등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담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3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담보 제공 생략 대상만 있는 거지 법률에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까지가 바로 여기 4번까지예요. 이만큼이다 황금통일법의 법률이거든요. 법률 제 몇 조냐면 법률의 6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행령 문제인 것 같다 라고 해서 법률의 6조 부분을 빼다 보니까 괄호 3번 즉 시행령 3조의 제5항을 통째로 빼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 문제는 시행령을 쭉 써내려가다가 오히려 시행령의 일부 내용 때문에 오히려 법률까지도 같이 갖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혹여 정말로 출제자가 거기까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항을 그냥 왜 빼요? 수험생은 겸허해야 된다고 쓰라고 했으면 써야지. 이것도 담보 제공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빼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는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엔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성제 정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걸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조의 제목을 외우는 거. 제1조의 제목이 뭔지, 제2조의 제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게 필요해요. 제 기본서의 앞쪽에 보면 조의 제목들을 쭉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 외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각 조마다 몇 개의 항이 있는지를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각 조 단위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데 각 조마다 4개 항이 있는데 만약에 3개만 쓰면 하나는 그냥 쓰지 못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짐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2가지 강조했어요. 뭐라고요? 예. 각 조의 제목을 외우는 거. 그리고 각 조마다 몇 개 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법을 2차를 준비한다는 거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혹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관세법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외우려면 뭐가 돼야 돼요? 외우려면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가 없는 암기는 다 날아가고 사실은 암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